보통 캐나다 요리하면 다들 제일 먼저 메이플 시럽 정도만 떠올리시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자료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캐나다의 식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대한 미식 모자이크거든요. 압도적인 대자연과 끝없이 이어진 이민의 역사가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낸 아주 놀라운 예술 작품이죠. 자, 그럼 이 매혹적인 미식의 지도를 본격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맛볼 5코스 테이스팅 메뉴입니다. 먼저 1번 자연과 역사가 빚어낸 식탁을 보고요. 2번 지역별 다문화 미식, 3번 캐나다 대표 음식과 식재료, 4번 일상식과 축제, 그리고 마지막 5번 식사 예절 가이드까지 쫙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섹션, 자연과 역사가 빚어낸 식탁입니다. 캐나다 음식을 이해하려면 이 거대한 땅덩어리와 사람들을 먼저 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캐나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기후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표를 보시면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따뜻하고 비가 자주 와서 농산물이나 해산물이 정말 풍부합니다. 반면에 온타리오나 퀘벡 같은 동부 쪽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엔 진짜 매섭게 춥거든요. 근데 웃기게도 바로 이 지독한 추위 덕분에 그 유명한 세계 최고 품질의 메이플 시럽이 탄생할 수 있었죠. 또 저 위쪽 북부는 너무 추워서 농사가 아예 불가능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냥이나 채집 위주의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결국 이 극단적인 기후의 차이가 식탁 위에 엄청난 다양성을 만들어낸 셈이죠. 근데 이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종교와 이민의 물결이 캐나다 사람들의 식단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죠. 영국이랑 프랑스 이민자들이 초기 캐나다 요리에 뼈대를 잡았다면 1800년대 몬트리올에 정착한 유대인 이민자들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사랑을 받는 베이글과 훈제고기를 들여왔습니다. 온타리오 워털루 쪽은 메노파나 게르만족이 자신들의 전통 음식을 그대로 보존했고요. 그리고 두호보르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러시아 정교회의 한 분파인데 이분들이 무려 캐나다에 채식주의 식단을 도입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지역 식단을 얼마나 다채롭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진짜 완벽한 예시죠. 좋습니다. 두 번째 코스로 넘어가 볼까요? 지역별 다문화 미식 투어입니다. 방금 본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각 지역에 정착했는지 지도를 그려볼게요. 지역별로 딱 나누어서 보면요. 퀘벡 중심의 동부는 역시 프랑스의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요리 기법도 굉장히 클래식하고 무겁죠. 반면에 질 좋은 밀이 자라는 중서부 평원 지역은 독일과 동유럽 이민자들 덕분에 소시지나 치즈 문화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 밴쿠버 쪽, 여기가 진짜 재밌습니다. 예전에 벌목장 같은 곳에서 일하던 스칸디나비아 사람들과 현지에서 식당을 하던 중국인들의 문화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그 결과로 서양식 뷔페에 아시아의 풍미가 더해진 아주 기발하고 독창적인 퓨전식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방금 말씀드린 스칸디나비아의 영향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스무에르가스보르드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청어나 연어, 감자 같은 걸 쭉 늘어놓고 먹는 스웨덴식 뷔페예요. 근데 이게 밴쿠버 같은 서안 지역의 퀄리티 좋은 해산물이랑 만나면서 캐나다 서부 식문화에 그야말로 찰떡같이 스며들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식문화가 캐나다의 신선한 식재료를 만나서 아예 대중적인 현지 스타일로 굳어진 거죠. 자, 세 번째 섹션, 캐나다 대표 음식과 식재료입니다. 이제 거시적인 역사 얘기는 살짝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침 고이는 음식들, 접시 위로 올라오는 진짜 재료들을 좀 살펴볼게요. 새우, 대구, 연어 같은 풍부한 해산물은 캐나다 최초의 산업이었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요. 들소고기나 야생 블루베리 같은 채집 식재료도 빼놓을 수 없죠. 메이플 시럽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합니다. 야생 단풍나무 수액을 끓여서 홍차에 타먹기도 하고 그 유명한 단풍잎 무랑 쿠키로도 굽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베이컨은 우리가 보통 아는 얇고 바싹 마른 베이컨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오히려 육즙이 팡팡 터지는 햄에 가깝달까요? 기름기도 적고 살짝 단맛이 도는 게 정말 예술입니다. 참고로 20세기에는 물개 지느러미로 만든 플리퍼 파이라는 커스터드 파이도 유행했다고 하네요. 진짜 독특한 향토 음식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캐나다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소울푸드, 바로 푸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갓 튀겨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바삭한 감자튀김 위에 씹을 때마다 뽀득뽀득 소리가 나는 신선한 치즈커드를 듬뿍 올리고요. 그 위를 다 덮어버릴 정도로 진하고 깊은 고기 그레이비를 확 끼얹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입안에서 쫀득하게 녹아내리면서 섞이는데 와, 이건 진짜 추운 날 먹으면 그 자체로 완벽한 위로가 되는 맛이죠. 또 하나 캐나다인들의 자부심을 건드리는 게 바로 이 베이글입니다. 다들 베이글 하면 뉴욕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캐나다 사람들한테는 몬트리올 베이글이 절대적인 원탑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제빵 기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뉴욕 베이글은 끓는 물에 데쳐서 오븐에 굽기 때문에 폭신하고 짭짤하잖아요. 반면에 몬트리올 베이글은 소금을 아예 안 넣습니다. 대신 달걀이랑 꿀을 넣고 심지어 데치지도 않은 상태로 나무 장작을 떼는 화덕에 바로 구워내요. 그러니까 훨씬 밀도가 높고 쫀득하면서 꿀의 단맛과 은은한 불향이 싹 도는 거죠. 이런 전통적인 메뉴들 말고도 캐나다 사람들은 글로벌 풍미를 흡수해서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바꾸는데 진짜 선수들입니다. 레몬이랑 마늘로 싹 재운 레바논식 닭고기꼬치, 시시타우크 아시죠? 이게 몬트리올에서는 완전히 일상적인 패스트푸드로 자리 잡았고요. 영국에서 넘어온 콩과 토스트 볶음도 캐나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빠르고 든든한 한 끼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 음식들이 스스럼 없이 캐나다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거죠. 자, 시간을 살짝 돌려서 1969년 캘거리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때 캐나다의 국민 칵테일인 블러디 시저가 세상에 나옵니다. 보드카에 토마토 주스를 섞고 샐러리랑 라임으로 딱 장식한 다음 잔 가장자리에 소금을 묻혀서 마시는데요. 이게 짭짤하면서도 묘하게 매콤한 맛이 나서 진짜 단숨에 캐나다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마실 거 얘기가 나온 김에 가혹한 캐나다 기후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최고의 럭셔리, 아이스 와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포도가 다 익어도 절대 안 따요. 아주 춥고 길고 혹독한 겨울이 올 때까지 그냥 꾹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다 포도가 덩굴 위에서 돌덩이처럼 꽁꽁 얼어붙으면 그때 딱 수확을 하는 거예요. 수분이 다 얼어있는 상태라 나오는 과즙의 양은 진짜 찔끔인데 대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도로 농축된 엄청난 단맛을 뿜어냅니다. 매서운 자연이 견뎌낸 사람에게 주는 아주 달콤한 선물 같은 거죠. 자,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일상식과 특별한 축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캐나다 사람들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밥을 먹는지 그 일상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캐나다인들의 전형적인 하루 식사 타임라인인데요. 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7시쯤 커피나 베이컨, 팬케이크로 든든하게 시작하고요. 점심은 샌드위치나 수프 같은 걸로 생각보다 되게 가볍게 때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후 5시쯤 시작되는 저녁 식사예요. 이게 하루 중에 가장 비중이 큰 메인 이벤트거든요. 온 가족이 모여서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격식을 차려서 코스로 먹습니다. 이 시간표만 봐도 캐나다 사람들의 에너지가 이 무겁고 격식 있는 저녁 식탁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딱 보이시죠? 그리고 일상식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식문화는 사계절의 변화, 축제와도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1년 내내 축제가 끊이질 않거든요. 가장 춥다는 1월에서 2월 사이엔 퀘벡 윈터 카니발이 열리는데 이때는 칼로리 빵빵한 겨울 음식들을 먹으면서 추위를 아예 즐겨버립니다. 또 7월 여름에는 캘거리 스탬피드에서 화려한 로데오와 다채로운 축제 음식들을 신나게 즐기고요. 9월 가을이 되면 나이아가라 포도 수확을 축하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와인 시험 축제를 엽니다. 계절의 변화와 음식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혹시라도 캐나다 가정집에 초대받았을 때를 대비한 식사 예절 가이드입니다. 여기서 깜짝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캐나다인 친구 집 저녁 파티에 초대받았다면 게스트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실수, 가장 큰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포크나 나이프를 잘못 쓰는 거? 아니면 대화 주제를 잘못 고르는 거? 정답은 바로 호스트의 첫 권유를 예의상 거절하는 것입니다. 놀라셨나요? 캐나다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친절하고 예의 바르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분들은 아주 직설적이고 호스트로서 진짜 다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엔 좀 사양하는 게 미덕이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선 속으로 아유,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때 먹는다고 해야지 하고 전 괜찮습니다 하면 진짜 배가 안 고픈 줄 알고 다신 안 물어봐요.
완전 낭패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시면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식사 전에 짧게 기도를 하는 가정도 있으니까 만약 호스트가 기도를 시작하면 같이 조용히 기다려주는 센스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쫙 훑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캐나다의 식탁은 그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민자의 문화와 거대한 자연이 만나 서로 뒤섞이고 끝없이 진화하는 진짜 생생한 모자이크 그 자체죠. 야생 블루베리, 중동에서 온 향신료, 그리고 아주 정교한 프랑스의 요리 기법, 이 모든 게 한 접시 위에서 섞이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에는 또 어떤 말도 안 되게 독창적인 캐나다 퓨전 요리가 탄생하게 될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미식적 호기심을 마구마구 자극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